안녕하세요. 저는 김금주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활기 넘치는 시장 한가운데에서 2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해 왔어요. 제 나이 올해 67,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고춧가루와 참기름 냄새가 밴 이 작은 가게에서 보냈어요. 맵싸한 김치를 버무리고 달큼한 장조림을 조리는 손길에는 남편 일찍 여의고 홀로 딸애를 키워낸 세월의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제 삶은 늘 치열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뿐인 딸 혜지가 있었지요. 그런 딸이 결혼을 하고 제 품에 손녀 유나를 안겨주었을 때 저는 비로소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또 다른 한 축은 바로 제 사위, 양지훈 서방이었습니다. 처음 혜지가 고아 출신의 남자를 데려왔을 때 솔직히 걱정이 앞섰던 것은 사실이에요. 의지할 부모 형제 하나 없이 자란 아이가 과연 내 귀한 딸을 잘 품어줄 수 있을까? 험한 세상을 어떻게 버텨왔을까 하는 얕은 편견이었죠. 하지만 양서방은 제 그런 얄팍한 우려를 첫 만남에 깨끗이 씻어주었습니다. 크고 서글서글한 눈에는 거짓 없는 성실함이 담겨 있었고 조금은 어수룩해 보일 정도로 사람 좋은 미소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었어요. 장모님, 혜지 씨는 제가 평생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 흔한 약속이 양서방의 입에서 나왔을 때 저는 그 말에 담긴 무게와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양서방은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지요. 건설 회사에서 현장 관리직으로 일하는 사위는 매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고되게 일하면서도 퇴근길에는 잊지 않고 제 가게에 들르곤 했습니다. 장모님, 오늘 장사는 어떠셨어요? 이건 들어드릴게요. 어느새 제 등 뒤로 다가온 양서방이 끙 소리를 내며 무거운 김치통을 번쩍 들어 올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손사래를 쳐도 에이, 젊은 놈이 이 정도는 해야죠 라며 넉살 좋게 웃어버리니 말릴 수도 없었죠. 주말이면 혜지와 손녀 유나를 데리고 어김없이 찾아와 가게 일을 돕고 저녁이면 다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고기를 굽는 날이면 제 밥그릇 위에 가장 먼저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올려주고 국이라도 끓인 날이면 역시 장모님 손맛은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라며 엄지를 척 치켜 세우는 그런 살가운 사위였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저는 그런 양서방을 속으로 아들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 상인들도 모두 김 사장, 사위 하나는 정말 잘 봤어. 저런 총각 요즘 세상에 없어라며 입이 닳도록 칭찬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무렵 양서방이 유나를 앞세우고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할머니, 작은 종딸새 같은 유나가 제 품에 와락 안겼고 그 뒤로 양서방이 멋쩍게 웃으며 서 있었죠. 장모님, 혜지가 오늘 회사 동기들 모임이 좀 늦게 끝난다고 해서요. 저희 먼저 와서 저녁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아이고 뭘. 자네도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가 쉬게. 내가 금방 정리하고 감세.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장모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 놓으려고 두부랑 호박도 사왔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까만 비닐봉지를 들어 보이는 사위의 모습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와 제 사위, 그리고 손녀의 관계는 그렇게나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 혜지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한껏 멋을 낸 옷차림에 새로 산 듯한 명품 가방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엄마, 나 엄마한테 부탁할 거 있는데. 딸은 제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나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 가기로 했어. 다음 주부터 딱 일주일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유나 좀 봐주면 안 될까? 유럽 여행이라니.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살림의 보태라며 쥐어주는 돈도 마다하고 악착같이 저축하던 딸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유럽 여행일까 싶었죠. 아니, 양서방이랑 상의는 한 게야? 그렇게 갑자기? 에이, 그럼. 지훈 씨한테는 회사에서 포상으로 보내주는 거라고 잘 말해뒀지. 자기도 맘 편히 다녀오라고 용돈까지 쥐어주더라니까. 딸은 뭐가 그리 좋은지 까르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가는 여행이 과연 즐거울까? 제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눈치챘는지 혜지가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이번 한 번만이야. 결혼하고 애 낳고 나 자신을 위해 이런 시간 한 번 가져본 적 없잖아. 엄마가 좀 도와줘, 응? 간절하게 부탁하는 딸의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오죽 가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평생 저 하나 보고 살아온 딸인데 이 정도 바람도 못 들어주랴 싶었죠.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고 혜지는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유나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유나야,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아빠 말씀 잘 듣고 일주일 뒤에 엄마가 선물 잔뜩 사올게. 혜지는 유나의 뺨에 짧게 입을 맞추고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서둘러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공항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양서방의 차를 타고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을 툭 치고 지나가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혼자만의 여행에 들떠서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제 자신을 다독일 뿐이었죠. 딸이 떠나고 제 일상은 온전히 손녀 유나에게 맞춰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유나가 좋아하는 계란찜을 하고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할미 손을 꼭 잡고 아장아장 걷는 유나의 작은 모습 하나하나가 제 눈에는 천사 같았어요. 시장 가게에도 유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웃 상인들은 모두 유나를 예뻐해 주었고 유나는 작은 의자에 앉아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제가 나무를 묻히는 모습을 구경하곤 했죠. 할머니, 이거는 시금치야? 응. 우리 강아지 시금치 먹고 뽀빠이처럼 힘세져야지. 저녁이면 어김없이 양서방이 찾아왔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현관문을 열고 유나야, 아빠 왔다. 하고 외치는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장모님 힘드시죠? 제가 유나 씻기고 오겠습니다. 사위는 익숙하게 유나를 안아들고 욕실로 향했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세 식구가 함께 먹을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아 오늘 유나가 어린이집에서 무얼 했는지 양서방의 회사 일은 어떤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소박하지만 더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혜지한테서는 연락 왔었나요? 응. 아까 낮에 잘 도착했다고 문자 왔었네. 시차 때문에 피곤할 테니 자세한 얘기는 내일 하자고 하더군. 그렇군요. 사진이라도 한 장 보내주면 좋을 텐데. 잘 놀고 있는지 얼굴이라도 보게요. 아내를 그리워하는 사위의 말에 저는 괜히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회사에서 보내준 포상 휴가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위에게 차마 제 속에 불안감을 내비칠 수는 없었죠. 그저 고생만 하던 애인데 이 기회에 좋은 구경 실컷 하고 오면 좋지라며 애써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할머니 집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저 역시 귀여운 손녀의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딸의 빈자리는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양서방과 유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가 만들어가는 평온함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이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고 아주 잠시나마 착각했던 모양입니다. 운명의 그날이 소리 없이 제 턱 밑까지 다가오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딸이 떠난 지 나흘째 되던 날 오후, 저는 모처럼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잠시 남동생에게 맡기고 오롯이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죠. 유나와 저는 거실 바닥에 커다란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그림 그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얼마 전 제가 큰맘 먹고 사준 72색 크레파스를 보물처럼 앞에 쫙 늘어놓고는 작은 손으로 야무지게 색을 골라가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아빠야. 아빠는 힘이 세니까 갈색이야. 이건 할머니. 할머니는 맨날 맛있는 거 주니까 노란색. 유나는? 우리 유나는 무슨 색일까? 나는 핑크색 공주님. 아이의 천진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은 듯 그저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유나는 그림의 중앙에 커다란 집을 그렸습니다. 빨간 지붕, 노란 벽, 그리고 창문마다 우리 가족의 활짝 웃는 얼굴이 자리 잡았죠. 그런데 유나가 문득 그림 한 구석에 우리 가족과 조금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사람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멀대처럼 크고 네모난 검은색 차 옆에 서 있는 남자였어요. 유나야, 그 사람은 누구야? 우리 가족 그림 아니었어? 제가 묻자 유나는 그림을 그리던 손을 멈추고 제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죠. 응, 이 사람은 엄마 친구 아저씨.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태어남을 가장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친구 아저씨? 아, 혜지 친구 말이구나. 할머니도 아는 분이니? 아니, 할머니는 몰라. 아빠도 몰라. 엄마랑 유나만 알아. 아이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침착해야 한다고, 아이를 다그치면 안 된다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분위기를 유도했어요. 그래, 엄마랑 유나만의 비밀 친구구나. 멋지다. 그 아저씨는 어떤 분인데? 유나는 잠시 고민하더니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맨날 엄마랑 통화해. 유나가 텔레비전 보고 있을 때 엄마가 베란다에 나가서 아저씨랑 얘기해.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데? 자기야 하고 불러. 그리고 맨날 보고 싶다고 해. 할머니, 보고 싶다는 건 좋아하는 거지. 저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유나는 다시 그림의 시선을 고정한 채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이거는 진짜 비밀인데. 그 아저씨가 그랬어. 우리 곧 더 좋은 데로 이사 갈 거래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 더 좋은 집? 아이가 하는 말이니 분명 무언가 잘못 알았거나 만화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현실과 혼동한 것이리라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유나의 맑고 투명한 눈동자에는 한치의 거짓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집은 어떤 집인데? 아저씨가 이야기해줬어? 응. 아저씨가 엄마한테 그랬어. 이런 답답하고 구질구질한 집에서 빨리 나오게 해줄게. 오빠만 믿어 그랬어. 할머니, 구질구질한 게 뭐야?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질구질한 집. 양서방이 땀 흘려 마련하고 혜지와 함께 행복을 꿈꾸던 이 보금자리를 제 딸은 다른 남자에게 구질구질하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이에게 질문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삼키며 저는 그저 아니야. 우리 유나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라며 아이를 꽉 껴안아 주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유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온 양서방은 여느 때처럼 유나를 위한 작은 선물을 사왔습니다. 유나가 좋아하는 공룡 모양 젤리였죠.
유나는 잠시 엄마 친구 아저씨를 잊은 듯 신나게 젤리를 먹었고, 그런 유나와 사위를 보며 저는 지옥 불 위에 앉아 있는 듯한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를 신뢰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이 선량한 청년의 등 뒤에서 제 딸이 얼마나 무서운 배신을 계획하고 있는지. 밤이 깊어지고 양서방도 돌아간 뒤 저는 잠든 유나의 곁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유나가 낮에 했던 말들이 악몽처럼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빠는 몰라. 자기야. 구질구질한 집. 흩어져 있던 의심의 파편들이 엄마 친구 아저씨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끔찍한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해지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언젠가부터 휴대폰을 뒤집어 놓기 시작한 것. 제가 무심코 화면을 볼까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던 일. 비싼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제가 양서방이랑 갔었니? 라고 묻자 황급히 삭제했던 일. 제 생일 선물이라며 사온 스카프가 알고 보니 양서방의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되었던 일. 그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남편을 둔 아내의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왜 진작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왜 내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좋게만 보려 했을까요?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 의심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딸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저는 제 인생을 걸고 이 가정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양서방이 출근하고 유나를 어린이집에 보낸 뒤 저는 결심을 굳히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딸과 사위의 공간에 발을 들여놓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해지에 화장되는 온갖 화장품과 액세서리로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서랍은 평범한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서랍을 여는 순간 제 손끝에 딱딱한 상자 하나가 닿았습니다. 꺼내보니 제가 아는 명품 시계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케이스였습니다. 양서방은 평생 이런 고가의 시계를 차본 적도 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바닥에 작은 카드 한 장과 보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증서에 적힌 구매 날짜는 불과 2주 전이었고 가격은 제 가게의 한 달 수입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카드에는 제 심장을 먹게 하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 단 하나뿐인 나의 별 용준 오빠에게 영원히 사랑해 당신의 해지가. 용준. 그 이름이 제 눈에 화인처럼 박혔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 의심은 의심이 아닌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카드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딸이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르며 영원한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용준이라는 이름과 영원한 사랑이라는 문구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망령처럼 맴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김금주가 아니었습니다. 온화하고 사람 좋던 할머니는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분노와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집념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상대는 제 사위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에 맞서야만 했습니다. 손녀의 말과 민준이라는 낯선 이름이 적힌 카드는 제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만약 제 끔찍한 상상대로 해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 이토록 갑작스럽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듯한 유럽 여행 또한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해지의 행방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해지는 유럽에 있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이 여행마저도 내 사위를 속이기 위한 거대한 연극의 일부일까?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상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추측은 또 다른 추측을 낳을 뿐 제게 필요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해지의 유럽 여행이라는 것의 진위부터 파헤쳐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해지는 매일 저녁 제가 유나와 함께 있을 시간에 맞춰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역이용하기로 했죠. 전화를 받기 전 저는 미리 인터넷을 켜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유나 잘 있어? 화면 속 혜지는 값비싼 잠옷을 입고 호텔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유나를 바꿔주고는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화면 구석구석을 뜯어보았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커튼 너머로 보이는 야경이 낯설지 않았어요. 혜지야, 거기 야경이 참 멋지구나. 파리의 밤은 다르긴 다른가 보네. 창문 좀 활짝 열고 보여주렴. 제 말에 혜지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봐, 엄마. 멋있지? 저 멀리 반짝이는 게 에펠탑이야. 화면이 흔들리며 야경이 비쳤지만 그곳에는 에펠탑 따위는 없었습니다. 대신 검은 밤바다와 멀리 항구의 불빛, 그리고 그 불빛을 향해 길게 뻗은 독특한 모양의 방파제가 보였죠. 그리고 그 순간 제 귀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룩하고 우는 갈매기 소리와 백고동 소리.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뛰는 것을 느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멋지구나. 피곤할 텐데 어서 쉬어라.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검색창에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바다 보이는 호텔, 방파제 야경 호텔. 수십 개의 호텔 홈페이지를 뒤지며 사진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혜지가 보여준 그 야경과 호텔 홍보 사진 속 풍경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제 딸은 저와 사위, 심지어 어린 딸까지 속이고 다른 남자와 함께 제주도의 호화로운 호텔에서 미로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짓말의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불륜의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단 하나, 바로 혜지의 차에 달린 블랙박스였습니다. 그 작은 기계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유나를 어린이집에 보낸 뒤 결연한 표정으로 지하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서늘하고 컴컴한 주차장 공기는 제 마음처럼 무거웠습니다. 혜지의 차 앞에 서서 저는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딸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죄책감이 목을 졸랐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배신의 칼날 앞에 서 있는 양서방의 얼굴이 떠오르자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차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낯선 남자의 향수 냄새와 섞인 혜지의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역겨움을 참으며 룸미러 뒤에 달린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냈습니다. 손바닥 안에 그 작은 칩이 한 가정을 구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기계치인 제가 과연 이걸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제 낡은 노트북에는 작은 메모리 카드가 들어갈 만한 구멍이 없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젊은 총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총각, 나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우리 아들이 차에서 뭘 빼왔는데 이걸 컴퓨터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나? 저는 능청스럽게 연기하며 상황을 설명했고 총각은 친절하게 SD카드 리더기라는 것을 사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당장 동네 문구점으로 달려가 리더기를 사왔습니다. 모든 과정이 낯설고 손이 떨렸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리더기를 통해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연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화면에 수십 개의 영상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가장 최근 날짜의 파일부터 하나씩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개는 음악 소리와 평범한 주행 영상뿐이었습니다. 제발 내 끔찍한 상상이 틀렸기를. 제발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다음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제 기도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혜지의 목소리와 함께 다정하고 느끼한 남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자기야, 근데 정말 괜찮겠어? 남편한테 회사에서 보내준다고 했다며. 의심 안 해? 걱정 마. 우리 남편 그런 거 의심할 머리도 없는 사람이야. 그냥 순진에 빠져서 내가 하는 말은 셔터맨처럼 다 믿어. 어머님,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똑똑한 딸인 줄 안다니까. 유나만 잘 봐주면 아무 말도 못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순진에 빠진 사람, 셔터맨. 저와 양서방을 그렇게 비하하고 있었다니.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계속해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어지는 대화는 저를 아예 지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제주도 가서 푹 쉬고 오자. 오빠가 자기 좋아하는 스파 있는 풀빌라로 예약해놨어. 가서 우리 자기 스트레스 다 풀어줄게. 정말? 역시 우리 용준 오빠밖에 없다. 지훈 씨한테는 돈 아껴야 한다고 맨날 바가지나 긁었는데. 아, 진짜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해. 그 사람이랑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역겨워. 오빠가 빨리 이 지옥에서 꺼내주기만 기다리고 있어. 알았어, 알았어. 이혼 준비나 슬슬 해도. 변호사 말 들어보니까 남편 유책 사유를 만들어야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대. 뭐 폭언이나 무관심 같은 걸로 엮어봐. 당연하지. 그 인간 밤낮 없이 일만 하느라 나한테 무심했던 거 사실이잖아. 그걸로 밀고 나가면 돼. 양육권도 무조건 내가 가져와야 하고. 유나는 내 노후 보험인데 절대 그 인간한테 줄 수 없지. 보험. 제 어린 손녀를 혜지는 보험이라고 칭했습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은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모든 음성 파일을 USB에 꼼꼼하게 백업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불륜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흉악한 범죄 계획서였습니다. 제 딸은 더 이상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용준이라는 남자의 욕망에 기생하며 남편과 자식, 그리고 어미까지도 제물로 바치려는 악마일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진실을 양서방에게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가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지만 더 이상 그를 기만과 배신의 칼날 앞에 혼자 세워둘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 저는 며칠 동안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USB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워서 제 영혼을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이 끔찍한 사실을 어떤 얼굴로, 어떤 말로 양서방에게 전해야 할지 수십 번, 수백 번을 시뮬레이션해 보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입을 떼는 순간 이 착하고 성실한 청년의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깊고 추악한 배신을 당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과 맞서 싸워야 하는지를요. 혜지가 돌아오기 이틀 전,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 가게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김 사장, 오늘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디 아파? 하고 물을 때마다 저는 아니에요. 그냥 잠을 좀 설쳐서요라며 억지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큰 마음을 먹고 양서방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양서방, 오늘 저녁에 잠시 우리 집에 들를 수 있겠나? 자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좀 넉넉히 해놨네.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가 눈치챌까봐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양서방은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한 듯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장모님. 그럼요. 마침 오늘 현장 일이 일찍 끝났는데 정말 잘 됐네요. 유나 보고 싶었는데 씻고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아무것도 모른 채 웃을 수 있는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나를 옆집에 잠시 맡기며 아빠 오면 할머니 집에 큰일이 있으니 조금만 있다가 오라고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양서방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혜지 씨가 속 썩이나요? 아내를 걱정하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그의 등을 떠밀어 식탁에 앉혔습니다. 아니, 아닐세. 그냥 늙어서 그래. 어서 앉게. 시장이 반찬이지.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양서방은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제 밥그릇 위에 올려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지만 저는 도저히 음식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양서방도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장모님, 무슨 일 있으시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혹시 뭐 잘못한 거라도 있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마주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내오며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양서방,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자네에게는 아마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믿기 힘든 이야기가 될 걸세. 하지만 자네는 모든 것을 알아야만 하네. 양서방은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가 모아온 것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아주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남성용 명품 시계 케이스와 용준 오빠에게라고 적힌 카드. 혜지가 제주도 호텔에서 영상통화를 했던 증거 화면을 인쇄한 종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진실이 담긴 USB를 내려놓았죠. 이게 전부 뭡니까, 장모님? 양서방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양서방 자네는 혜지를 얼마나 믿나? 그 아이를 전부 안다고 생각하나? 물론입니다. 혜지 씨는 제 아내고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단호한 대답이 제 심장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혜지 유럽에 간 게 아닐세. 다른 남자와 함께 제주도에 갔어. 제 말을 들은 양서방의 얼굴이 석상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장모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거겠죠. 혜지 씨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 아신 걸 겁니다. 그의 필사적인 부정은 제가 노트북을 열어 USB 안에 음성 파일을 재생하는 순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인간 밤낮 없이 일만 하느라 나한테 무심했던 거 사실이잖아. 그걸로 밀고 나가면 돼. 양육권도 무조건 내가 가져와야 하고. 유나는 내 노후 보험인데 절대 그 인간한테 줄 수 없지. 자신을 그 인간이라 칭하고 어린 딸을 노후 보험이라 말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자 양서방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단단하던 어깨가 눈에 띄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세상이, 자신이 믿었던 사랑이 한순간의 거짓과 기만으로 이루어진 신기루였음을 깨달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툭 하고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 번 터진 눈물은 댐이 무너지듯 쏟아졌고 산만한 덩치의 건장한 청년은 어린아이처럼 몸을 웅크린 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랬나 봅니다. 혜지 씨를 외롭게 해서 제가 다 잘못한 겁니다. 자신을 탓하며 울부짖는 그의 모습에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떨리는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양서방. 절대 자네 탓이 아닐세. 모든 것은 내 잘못이야. 내가 저런 괴물을 딸이라고 낳고 키운 죄야. 그러니 이제 그만 울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어. 저 악랄한 것들과 싸워야지. 우리 유나를 지켜야지. 자네의 모든 것을 지켜내야지. 저는 흐느끼는 그의 양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제 결심을 전했습니다. 양서방, 이제부터 나를 장모라고 생각하지 말게. 내가 자네 친어미가 되어 줌세. 알겠는가? 내 아들, 이제부터는 내가 자네의 유일한 편이고 자네의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줄 걸세.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게. 우리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야. 제 말에 양서방은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을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붙잡을 동아줄을 찾은 듯한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깊이 그리고 힘주어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어색한 장모와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아들을 지키려는 어미와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유일한 빛을 발견한 아들. 우리는 그렇게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 피해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지가 돌아오는 날, 집안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와 양서방은 굳은 얼굴로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마치 사형을 집행하는 판사처럼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어떠한 동요도 어떠한 연민도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결심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유나, 지훈 씨, 나왔어. 다들 보고 싶었지? 양손 가득 유명 브랜드의 쇼핑백을 들고 나타난 혜지는 집안의 냉랭한 기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명랑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들어서며 저희에게 거짓의 전리품들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스카프. 파리에서 제일 유명한 데서 산 거야. 캐시미어야. 지훈 씨는 좋아하는 향수. 유나 선물은 방에 갖다 놨어. 최고급 로봇이야. 그녀는 자신이 꾸며낸 거짓 세계에 완벽하게 도취되어 행복한 아내이자 딸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라? 다들 왜 그래? 내가 너무 오래 집 비워서 단체로 삐친 거야? 우리 지훈 씨, 나 없어서 많이 외로웠어. 이리 와봐. 혜지는 양서방의 옆에 찰싹 붙어 앉으며 그의 팔짱을 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양서방은 얼음 같은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제야 혜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듯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이래, 자기야? 사람 무안하게.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내가 없는 동안 이 사람이 뭐 잘못했어요? 그녀는 어느새 책임을 양서방에게 돌리며 저에게 동조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연극은 이제 그만하거라. 역겨우니까. 제 차가운 말에 혜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까지 왜 이래? 도대체 무슨 일인데 여행 다녀와서 피곤한 사람을 오자마자 죄인 취급하는 건데. 그 순간 양서방이 지옥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파리 재미있었나? 에펠탑은 여전히 아름답던가?
그는 혜지가 꾸며낸 거짓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혜지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멋있지. 자기도 나중에 꼭 같이 가자. 그래. 이상하네. 자네가 보낸 사진 위치 정보에는 전부 제주도 서귀포로 찍혀 있던데. 파리에도 서귀포라는 동네가 생겼나 보지. 양서방의 서늘한 지적에 혜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공과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죠. 하지만 그녀는 쉽사리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글썽이며 저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휴대폰까지 뒤진 거야? 당신 스토커야? 엄마. 엄마는 이걸 보고만 있었어요? 어떻게 사위랑 한패가 돼서 딸을 이렇게 몰아세울 수가 있어요? 그녀는 모든 잘못을 저희의 의심 탓으로 돌리며 저희를 파렴치한으로 몰아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양서방은 더 이상 그녀의 연극에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USB를 들어보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나?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블랙박스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 인간이랑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역겨워. 오빠가 빨리 이 지옥에서 꺼내주기만 기다리고 있어. 자신이 내뱉었던 잔인한 목소리와 용준이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혜지의 마지막 위선이 벗겨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눈물과 억울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경멸과 분노, 그리고 악의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 맞아. 남자 있었어.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녀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처럼 재미없고 능력 없고 고아 출신이라 배경도 없는 남자, 이제 신물이나. 10년을 살아도 그놈의 아파트 대출금도 다 못 갚는 주제에 여자가 명품 가방 하나 갖고 싶다는데 벌벌 떠는 쪼잔한 인간. 당신이랑 사는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어. 혜지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불만과 경멸을 독처럼 쏟아냈습니다. 용준 오빠는 당신이랑 달라. 나를 여자로 만들어주고 내가 뭘 원하는지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해줘. 당신처럼 평생 먼지 구덩이에서 뒹굴다 끝날 사람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알아? 저는 제 딸의 입에서 저런 끔찍한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서방은 피가 흐르지 않을 뿐 심장에 수백 개의 칼을 맞은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그 모든 말을 듣고 서 있었습니다. 혜지의 광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승자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이혼 조건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잘 됐네. 깨끗하게 이혼해. 대신 내 조건 똑똑히 들어. 그녀는 손가락으로 집안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첫째, 유나는 당연히 내가 키워. 당신 같은 능력 없는 아빠 밑에서 내 딸 고생시킬 수 없지. 둘째, 이 아파트. 내 명의로 돌려줘. 아이를 키우려면 안정된 거처가 필요하니까. 셋째, 위자료. 당신 때문에 내 소중한 20대와 30대를 낭비한 값. 그리고 유나 양육비까지 합쳐서 5억 준비해. 한 푼이라도 깎을 생각 마. 그녀는 마치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듯 남편의 인생과 딸의 미래를 돈으로 환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이 존재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제 앞에는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추악한 괴물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전포고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옥보다 더한 전쟁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서서 망연자실한 채 서 있는 양서방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제 손의 온기가 차갑게 식어버린 그의 손에 전해지길 바라면서 이 전쟁에서 내 아들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리라. 제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활화산처럼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혜지가 지옥의 선전포고를 하고 집을 나간 뒤 집안의 공기는 유리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양서방과 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도 차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우리 집을 삼키기 직전에 숨막히는 고요함과도 같았죠. 그 고요를 깬 것은 차가운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던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건네준 두툼한 등기우편 봉투는 사형 선고서처럼 불길하고 무거웠습니다. 양서방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서울가정법원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는 차마 봉투를 뜯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그것을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손 위로 제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네, 내 아들. 우리가 피하면 저들이 이기는 게야. 똑바로 마주하고 전부 박살 내버리면 되는 걸세. 제 말에 용기를 얻은 듯 양서방은 심호흡을 하고는 마침내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수십 장에 달하는 이혼 및 재산 분할, 양육권 청구 소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그 아기로 가득 찬 글자들을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법률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 얼마나 정교하고 잔인한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서였어요. 혜지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피해자로 양서방을 천하에 둘도 없는 가해자로 완벽하게 둔갑시켜 놓았습니다. 피고 양지훈은 혼인 기간 내내 원고 김혜지에게 무관심으로 일관했으며 자신의 고된 직장 생활을 핑계로 육아와 가사의 모든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였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나가 갓난아기였을 때 밤새 열이 올라 끙끙 앓던 아이를 밤새 품에 안고 달래던 것은 양서방이었습니다. 혜지 씨는 피곤하니까 먼저 자라며 아내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그의 퀭한 눈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가사의 책임을 전가했다니요. 또한 고아로 자란 성장 환경 탓인지 정서적으로 극히 불안정하여 사소한 의견 충돌에도 너같이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란 애가 뭘 알겠냐는 식의 폭언을 일삼아 원고의 자존감을 짓밟고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주었음. 어머니, 제가 정말 그랬습니까? 양서방이 거의 울음이 터지기 직전의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자기 혐오로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그의 손을 굳게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다. 정신 차리게. 저건 전부 거짓이야. 자네가 혜지에게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이내가 산증인이야. 저것은 자네를 무너뜨리려는 수작일 뿐이야. 제 호통에 양서방은 간신히 마음을 다잡는 듯 했지만 이어지는 내용은 그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피고의 무능력으로 인해 원고는 결혼 생활 내내 극심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렸으며 이에 원고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문화생활을 요구할 때마다 피고는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사치만 부린다며 원고를 허영심 많은 여자로 매도하고 모욕감을 주었음. 이러한 피고의 명백하고 지속적인 유책 사유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결혼 기념일마다 아내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해주려 몇 달간 점심값을 아끼던 사위였습니다. 혜지가 갖고 싶다던 가방을 사주기 위해 주말에도 건설 현장에 나가 땀 흘리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무능하고 아내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니요. 소장의 마지막 장에는 혜지의 요구사항이 적나라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유나에 대한 단독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로 양서방 세후 월급의 60%를 매달 지급할 것, 그리고 재산 분할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 완전 이전과 별도의 위자료 5억 원. 그것은 양서방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송두리째 저당 잡히겠다는
현대판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찾아간 동네 법률사무소의 늙은 변호사는 소장을 훑어보더니 요즘 이혼 다 그렇죠 뭐. 좋게 합의하세요. 양육권 가져오는 조건으로 재산 반 정도 떼주고 끝내는 게 제일 싸게 먹힙니다라며 무책임한 말을 던질 뿐이었습니다. 절망감이 우리를 덮치려던 순간 저는 시장에서 부동산을 하는 입이 무겁고 발이 넓기로 소문난 박 사장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 사장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박 사장은 혀를 차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민영 변호사님? 접니다. 아주 독하고 억울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이혼 소송의 전설이라 불리는 박민영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법률 서적이 빽빽하게 꽂힌 책장에서 느껴지는 위압감이 대단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단 한 번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양서방은 주눅이 들어 제대로 말도 못했고 결국 제가 나서서 유나가 속삭였던 그날부터 제가 증거를 모았던 모든 과정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담긴 USB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박 변호사는 그제야 조금 흥미가 동한다는 듯 헤드셋을 끼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얼음장 같던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간이 좁혀지고 입가가 단단하게 굳어졌으며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한참 뒤 헤드셋을 벗은 그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양지훈 씨. 이건 단순한 불륜이나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명백한 사기 소송입니다. 상대방은 작정하고 양지훈 씨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강한 승부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녹취 파일은 스모킹 건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저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으려면, 저들이 우리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만들려면 더 확실한 것이 필요합니다. 박 변호사는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이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했다면 분명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99%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모든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원고 김혜지 씨의 개인 계좌, 그리고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이체된 내역이 있는지 샅샅이 뒤져야 합니다.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해서라도 돈의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혜지가 이용하던 은행의 지점장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생 모은 적금 통장과 가계 권리증까지 챙겨 들고 양서방과 함께 그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지점장실에서 저는 눈물로 제 가족의 비극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절박한 모습과 양서방의 억울한 사연에 지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돕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통해 확보한 계좌 내역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혜지는 지난 2년간 매달 생활비에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을 꾸준히 빼내 이수진이라는 낯선 이름의 증권사 CMA 계좌로 송금해왔습니다. 이수진은 혜지의 대학 동창 이름이었죠. 그렇게 빼돌린 돈은 원금만 2억 3천만 원에 달했고 주식 투자 수익까지 합치면 3억 원에 가까운 거금이었습니다. 그 돈이 인출된 곳은 대부분 명품관 백화점이나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공교롭게도 용준의 회사 근처였습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소장, 불륜과 사기 이혼을 모의하는 음성 파일, 그리고 3억 원에 가까운 차명 비자금의 존재까지.
우리는 이제 방패가 아닌 적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창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박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정리한 두꺼운 파일을 제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시간입니다. 재판 날짜를 최대한 빨리 잡아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을 짓밟으려 했던 그들에게 저는 가장 혹독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리라 제 영혼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첫 번째 법적 절차인 조정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소송까지 가기 전 양측이 만나 합의를 시도하는 자리였지만 우리에게 합의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우리에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전쟁터였습니다. 법원 조정실의 차갑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우리는 먼저 도착하여 적들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혜지와 그의 변호사, 그리고 용준이라는 그 남자까지 거만한 표정으로 함께 들어섰습니다. 혜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용준은 마치 자신이 혜지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뻔뻔하고 역겨운 모습에 양서방의 턱이 분노로 단단하게 굳었지만 저는 그의 손등을 가만히 두드리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흥분하면 지는 것이다. 조정이 시작되자 혜지의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장의 내용을 그대로 읊으며 양서방을 파렴치 안으로 몰아갔습니다. 혜지는 옆에서 간간히 눈물을 훔치는 연기를 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애썼죠. 조정위원들마저 처음에는 혜지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양서방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술만 깨물고 있었죠. 한참 동안 이어지던 저들의 거짓말 퍼레이드가 끝나자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박민영 변호사는 조용히 하지만 강단 있는 태도로 자리에서 일어나 산더미처럼 준비해간 서류 뭉치를 조정위원들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두께의 상대방 변호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원고 김혜지 씨 측 주장이 얼마나 허구에 가득 찬 것인지 객관적인 증거로 하나씩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녀는 먼저 혜지가 유럽 여행을 간다고 했던 기간에 제주도 왕복 항공권 발권 내역과 이용준의 카드로 결제된 서귀포 풀빌라 예약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혜지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회사 포상 휴가를 간다고 속인 뒤 소송 외 제3자인 이용준 씨와 함께 5박 6일간 제주도에서 밀월 여행을 즐겼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어 조정실의 스피커와 연결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고가 이용준 씨와 함께 피고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고 양육권을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사기 이혼을 모의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관련 녹취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블랙박스 음성 파일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재생했습니다. 양육권도 무조건 내가 가져와야 하고 유나는 내 노후 보험인데 절대 그 인간한테 줄 수 없지. 혜지 자신의 목소리가 조정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지자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조정위원들의 눈빛이 경멸의 빛으로 바뀌었고 혜지의 변호사마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지는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내 목소리가 아니야. 라고 발악했지만 박 변호사는 이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음성 동일인 판정 감정서까지 제출하며 그녀의 마지막 발악마저 무력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3억 원에 달하는 차명 계좌의 2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원고는 남편의 무능을 탓하며 자신은 경제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뒤로는 피고가 땀 흘려 번 돈을 매달 수백만 원씩 빼돌려 친구 명의의 계좌에 은닉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내연남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피해자의 모습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사기이며 횡령입니다. 저희는 이혼 소송과 별개로 원고 김혜지 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입니다. 형사 고소라는 말에 혜지와 용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조정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혜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양육권 문제는 법원이 지정한 아동심리 상담 결과 보고서 한 장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상담사는 유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와 가장 슬플 때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유나는 가장 행복할 때의 그림에 아빠와 할머니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한바구음을 짓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슬플 때의 그림에는 엄마가 자신을 거실에 혼자 내버려 둔 채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통화하는 뒷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 본인 아동은 부친 및 조모와 극히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모친에 대해서는 유기 불안 및 정서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음.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양육 환경의 현상 유지가 강력히 권고됨. 상황이 자신들에게 파멸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용준이라는 남자는 혜지를 버리고 제 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이 잠시 중단된 휴식 시간,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복도 구석에서 혜지와 용준이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가 일 처리 똑바로 못해서 이게 다 무슨 꼴이야. 내 인생까지 망치게 생겼잖아. 뭐? 내가 뭘? 오빠가 다 알아서 한다며. 변호사 비용도 대준다며. 이혼만 하면 같이 살자고 했잖아. 미쳤어? 너 같은 꽃뱀이랑 내가 왜 살아? 내 남편 변호사가 나한테도 3억 원짜리 상간남 소송을 걸었어. 나는 이제 끝이라고. 앞으로 2번 다시 나 찾아오지 마. 내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니까. 용주는 혜지의 뺨이라도 때릴 것처럼 손을 치켜들었다가 주위 시선을 의식하고는 그대로 혜지를 밀치고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남자에게 처참하게 버림받은 혜지는 법원 복도 바닥에 혼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탐욕과 거짓의 성은 그렇게 한순간에 먼지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서 어떤 연민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뿐이었죠. 조정은 당연히 결렬되었고 사건은 한 달 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모든 증거는 우리 손에 있었고 혜지 곁에는 그녀를 변호해줄 변호사마저 사임계를 내고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사면 초가에 몰린 혜지는 판결을 며칠 앞두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이전의 초라한 모습과는 달리 낡고 해진 옷에 화장기 없는 얼굴, 일부러 비참하게 꾸민 행색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점심시간에 제 가게 앞에 와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피켓에는 악독한 어머니와 바람난 사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불쌍한 여자를 도와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는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목이 터져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남편에게 버림받고 친정 어머니에게까지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제 딸 얼굴도 못 보게 됐어요. 저희 엄마가 저 몰래 사위랑 짜고 제 모든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그녀의 처절한 연기에 사정을 모르는 몇몇 사람들은 저를 향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딸한테 저럴 수가 있담, 무슨 사정이 있겠지. 저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조용히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울부짖는 혜지 앞에 선 것이 아니라 그녀를 둘러싸고 구경하는 사람들을 향해 섰습니다.
저는 허리를 깊이 숙여 사과했습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여러분. 못난 자식 둔 어미의 죄가 큽니다. 그리고는 제 딸 혜지를 가리키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무릎 꿇고 있는 이 여자는 남편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 3억을 빼돌려 내연남과 놀아난 여자입니다. 7살짜리 자기 딸을 노후보험이라 칭하며 남편을 빈털터리로 만들고 길거리로 내쫓으려 했던 여자입니다. 이제 와서 법의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을 잃게 되니 마지막으로 제게 와서 동정심을 구걸하며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현혹되지 마십시오. 동정은 불쌍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지 저렇게 악랄하고 파렴치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에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경멸의 빛으로 바뀌어 혜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한 혜지는 피켓을 내던지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녀에게 인간으로서 베푼 마지막 배려이자 가장 잔인한 심판이었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선고되는 날. 저와 양서방은 담담한 마음으로 혜지는 홀로 피고석에 앉아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판사는 엄숙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길고 긴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내용은 한 문장 한 문장이 모두 혜지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주문. 하나. 원고 김혜지와 피고 양지훈은 이혼한다. 둘. 사건 본인 양윤아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양지훈을 단독으로 지정한다. 원고는 사건 본인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면접교섭권은 월 1회 4시간으로 제한하며 이마저도 피고의 동의하에 진행하도록 한다. 또한 원고는 사건 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피고에게 지급하라. 셋.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넷. 재산 분할에 있어 원고가 혼인 기간 중 피고를 기망하여 은닉한 금원 2억 8천만 원은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귀속시킨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며 원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모든 짐을 가지고 퇴거할 것을 명한다. 불이행 시 1일당 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5.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은 우리의 완벽한 그 이상의 승리였습니다. 혜지는 양육권, 재산, 위자료는커녕 오히려 양서방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신이 은닉했던 돈까지 모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녀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고 알몸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혜지는 판결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아니야, 아니야, 이건 꿈이야라며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악행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판결 며칠 뒤 완전히 이성을 잃은 혜지가 술에 취해 다시 제 가게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마녀 같은 할망구.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 내 돈 내놔. 내 집 내놓으라고. 그녀는 가게에 반찬통을 집어 던지고 진열대를 엎으며 아수라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죠. 마침 저를 데리러 왔던 양서방이 그녀를 막아서며 제 앞을 지켰습니다. 혜지는 양서방의 얼굴을 핥히고 물어뜯으며 발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들어 112에 신고했습니다. 네, 여기 중앙시장인데요. 어떤 여자가 와서 난동 피우고 기물 파손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출동해 주세요. 잠시 후 경찰들이 도착했고 혜지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누군지 몰라. 나 당신 딸이야. 라고 외치는 그녀의 목소리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에 묻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엉망이 된 가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제 손으로 제 딸과의 마지막 남은 인연까지 모두 잘라내버렸다고. 모든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그날 밤,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기나긴 전쟁을 치른 자의 깊은 피로감이 우리를 짓눌렀죠. 그날 저녁은 아무도 밥 먹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서방은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유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거실에서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가득 채운 나쁜 기억과 상처의 공기를 씻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집 안으로 밀려들어와 묵은 공기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든 곳을 마치 제 마음속의 응어리를 닦아내듯 박박 문질러 닦았습니다. 제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던 양서방도 말없이 일어나 저를 도왔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과거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하나의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청소가 끝나자 집안의 공기가 한결 상쾌해진 듯 했습니다. 저는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영양 가득한 닭백숙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채우자 비로소 우리 집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저녁상에 마주 앉아 우리는 오랜만에 정말 편안한 식사를 했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닭다리를 뜯던 유나가 맑은 눈으로 저와 양서방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이제 우리 진짜로 계속 같이 사는 거야? 엄마는 이제 정말 안 와?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양서방은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딸. 엄마는 아주 먼 곳으로 아주 오랫동안 여행을 갔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빠랑 할머니랑 우리 셋이서 더 재미있고 더 신나고 더 행복하게 살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그 약속을 하는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단단한 가장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가 잠든 뒤 양서방은 제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통장과 이번 판결로 되찾게 된 돈이 입금된 통장까지 모두 제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을 바쳐도 이 은혜는 다 갚지 못할 겁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모든 것을 잃고 아마 세상을 등졌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유나를 다시 살려주신 분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니 제 모든 것입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어머니를 평생 모시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통장들을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일어나게, 내 아들. 어디 아들이 어미에게 전 재산을 바치는 법이 있나. 하지만 어머니, 이건 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아니다. 내게 가장 큰 도리는 자네가 우리 유나 잘 키우면서 이제는 웃음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 이 돈은 자네 돈이 아닐세. 우리 가족 돈이지. 이 돈으로 우리 유나 예쁜 옷도 사주고 좋은 것도 많이 가르치게. 그리고 이 집은 이제 정리해야지. 나쁜 기억이 너무 많은 곳이야. 이 돈 보태서 우리 세 식구 웃음소리만 가득할 수 있는 새 보금자리를 알아보세. 어미 말 알아듣겠는가? 제 단호한 말에 양서방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고 애틋한 모자의 연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조금씩 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양서방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유나와 저, 그리고 우리의 미래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일에 매진했고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얼마 뒤 승진까지 하게 되었죠. 그의 얼굴에는 깊게 패였던 그늘 대신 자신감과 건강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유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밤에 깨서 엄마를 찾으며 울기도 했던 아이는 양서방과 저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금세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는 이전보다 더 밝고 씩씩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탔고 제가 싸준 도시락을 먹으며 소풍을 즐겼습니다. 집안에는 예전처럼 유나의 맑고 청아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우리는 새로 이사갈 집의 모델하우스를 보러 갔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넓은 거실과 유나를 위한 작은 놀이방까지 갖춘 꿈에 그리던 그런 집이었죠. 유나는 제 무릎에 앉아 아파트 조감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제잘거렸습니다. 할머니, 여기 놀이터 진짜 크다. 나 저기 미끄럼틀 매일매일 탈 거야. 그럴까? 우리 유나가 좋다면 할머니는 뭐든지 좋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양서방이 정말 오랜만에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상처 위에 새로운 행복이 단단한 새살이 돋아나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고 그렇게 새로운 희망을 향해 완전한 행복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기쁨도 슬픔도 결국은 거대한 바다로 흘려보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해지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매서운 겨울이 지나가고 꽃피는 봄이 두 번이나 다시 찾아왔을 무렵, 우리는 마침내 수많은 기억이 겹겹이 쌓여있던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마지막 남은 책상 하나를 싣고 떠난 뒤 텅 비어버린 집안은 우리의 작은 숨소리마저 거대한 울림으로 되돌아올 정도로 공허하고 고요했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서 빛바랜 벽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 벽지 위에는 해지가 시집 오던 날 양서방과 함께 행복하게 웃으며 걸었던 결혼사진이 걸려 있었죠. 저쪽 구석에는 손녀 유나가 처음 걸음마를 떼다 넘어져 울음을 터뜨렸던 기억이, 저 창가에는 주말 오후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과일을 깎아 먹던 단란한 풍경이 어른거렸습니다. 행복했던 기억이 많았던 만큼 그 행복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던 배신과 분노, 절망의 시간들도 집안 곳곳에 유령처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을 둘러보던 제 발치에 장롱 밑에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작은 물건 하나가 채였습니다. 낡은 곰 인형 열쇠고리. 혜지가 초등학생일 때 제가 시장에 나갔다가 딸아이 생각에 사다 주었던 것이었죠. 그걸 받아들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던 딸의 모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낡은 인형을 잠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애틋함이나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사랑했던 혹은 사랑한다고 믿었던 한 아이가 이제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서늘하고 명징한 사실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곰 인형을 조용히 이삿짐 쓰레기를 담아놓은 봉투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과거를 향한 마지막 문을 제 손으로 닫아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실까요? 어느새 제 곁으로 다가온 양서방이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비로소 긴 상념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래, 가세. 이제는 정말로 가야지.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둘러본 뒤 어떤 미련도 남기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굳게 닫히는 현관문 소리는 제 인생의 한 챕터가 완벽하게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강변이 내다보이는 햇살이 따사로운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새집 특유의 상쾌한 냄새와 갓 바른 벽지의 풋풋함, 그리고 거실 통창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우리 세 사람을 동시에 반겨주었습니다. 와, 우리 새 집이다. 진짜 넓다. 할머니, 저기 강도 보여. 유나는 신이 나서 양말을 벗어던지고는 마치 자기 땅을 확인하는 작은 다람쥐처럼 이 방 저 방을 정신없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방으로 꾸며질 작은 방에 약속했던 대로 핑크색 구름무늬 벽지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고는 깨르르 소리를 지르며 침대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양서방의 얼굴에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근심 한 점 없는 순수한 기쁨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우뚝 서서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 깊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모든 것들이 그 한 번의 숨과 함께 모두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가스레인지에 물주전자를 올렸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처음으로 끓이는 물. 그 온기로 따뜻한 차를 우려 마시는 것. 그것은 이 집에 우리의 온기를 불어넣고 이곳이 이제는 진정한 우리 집임을 선언하는 저만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이삿짐센터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짐을 풀고 정리하며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후 늦게 이사하는 날의 오랜 관습처럼 다 함께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넓게 깔고 앉아 자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아빠, 입에 짜장 묻었다. 우리 유나도 코에 묻었네. 이 욕심쟁이. 서로의 얼굴에 묻은 짜장 소스를 닦아주며 우리는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고된 노동 후의 식사여서가 아니라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며 함께하는 첫 식사였기에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달고 맛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제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에게 박민영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던 시장의 박 부동산 사장이 제 가게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그는 반찬 몇 가지를 사면서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따님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저는 무심한 표정으로 시금치를 묻히며 대답했습니다. 내게 딸은 없네만. 아, 예, 그 김혜지 씨 말입니다. 사실은 저도 아는 사람 통해서 건너 들은 이야기인데 박 사장이 전해준 혜지의 소식은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삶의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고 기물파손죄로 경찰에 연행되었던 혜지는 벌금형과 함께 저와 양서방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집에서 쫓겨난 그녀는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연락해 돈을 빌리려 애썼지만 이미 그녀의 추악한 소문은 아름아름 퍼져나간 뒤였습니다. 남편과 친어머니의 등을 치고 내연남과 짜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여자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용준 오빠라는 작자는 양서방이 제기한 3억 원짜리 상간남 소송과 혜지와의 관계가 알려지며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결국 사기 혐의로 피소되어 야반 도주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결국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어진 혜지는 유흥가를 전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에서 서빙 일을 하는 듯 하더니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고 박 사장이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그녀가 도시 외곽의 한 허름한 노래주점에서 손님들 술 시중을 들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가정을 꾸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여자의 마지막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비참한 결말이었죠.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마치 먼 나라의 낯선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무표정하게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놀라움도 슬픔도 심지어 통쾌함이나 연민 같은 감정조차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잿더미 같은 공허함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김혜지라는 존재는 이미 완전히 죽어 사라졌다는 것을요. 그녀의 추락은 제게 더 이상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지금 제 곁에 있는 내 진짜 가족을 저 더러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양서방에게 박 사장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조용히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결국 자기가 선택한 길이네요, 어머니. 안타깝지만 우리가 어쩔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통쾌함이 아닌 한때나마 사랑했던 사람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깊고 무거운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혜지라는 이름에 대한 마지막 장례식을 함께 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기로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작별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모든 굴레를 벗어던진 양서방은 일에 더욱 매진했고 그의 성실함과 책임감은 회사에서도 마침내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불과 1년 만에 과장으로 특별 승진을 했고 우리는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견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우리는 마침내 우리 가족의 첫 번째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삼각대를 세워놓고 타이머를 맞춘 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죠. 양서방은 제 어깨를 감싸고 저는 제 무릎에 앉은 유나를 꼭 좇아 안았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우리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사진 속에 영원히 박제되었습니다. 우리는 갓 인화한 따끈따끈한 사진을 예쁜 액자에 담아 거실 가장 잘 보이는 벽에 걸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주름살은 한 줄 더 늘었지만 세상 가장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저와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은 듯한 듬직한 아들 양서방,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을 듬뿍 받아 세상 가장 해맑게 웃고 있는 천사 같은 손녀 유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액자를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한 장의 사진을 찍기까지 얼마나 길고 어둡고 험난한 강을 건너왔던가. 그때 제 옆에 서서 까치발을 하고 함께 사진을 보던 유나가 액자를 작은 손가락으로 콕 하고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진짜 좋은 집이지? 저는 미소 지으며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우리 유나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예쁘지. 그러자 유나는 제 말을 듣고는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더욱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진 속의 우리 세 사람, 바로 저와 양서방,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확히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 집 말고 할머니랑 아빠랑 유나랑 이렇게 셋이 같이 있는 거 여기가 진짜 더 좋은데 맞지? 아이의 그 한마디에 저는 순간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제 심장을 한순간에 얼어붙게 했던 바로 그 말. 엄마 친구 아저씨가 우리 곧 더 좋은 데로 이사 갈 거래. 그 아픈 기억의 문장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의미가 되어 제게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혜지와 그 남자가 말했던 더 좋은 데는 더 비싸고 화려한 물질적 공간을 의미했겠지만 우리 손녀가 말하는 더 좋은 데는 바로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는 이곳, 바로 우리라는 존재 그 자체였던 겁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유나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제 어깨는 하염없이 떨렸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과거의 슬픔이나 분노 혹은 한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고통과 시련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마침내 완전한 행복을 찾은 자의 뜨거운 감사와 벅찬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양서방도
조용히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저와 유나를 커다란 팔로 함께 감싸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우리 세 사람의 어깨 위로 금가루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부나 명예, 혹은 크고 화려한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를 향한 믿음과 헌신, 그리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굳건한 사랑. 그렇게 서로에게 서로가 가장 안전하고 더 좋은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이고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요. 제 인생의 길고 혹독했던 겨울은 이제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 곁을 든든히 지키는 아들과 햇살처럼 빛나는 손녀와 함께 맞이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은 분명 눈부시게 따뜻한 봄날일 것이라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